네, 다음은 뉴스파이터의 자랑 현장 취재 코너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담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했고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심리 전문가이신 박상희 박사, 그리고 손 변호사님 여전히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담 아나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사건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이번엔 화성 시신 암매장 사건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지난 5일이었죠.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아하. 이 남성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였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밝혀지지 않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암매장돼 있던 시신에서 팔이 노출이 되면서 시민이 이걸 아하. 발견하고 신고한 건데요. 네. 이 사건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인적이 드문 경기도 시화호의 인근 갈대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숨쉬고 있는 진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벗겨놓고 팔 다리를 묶어놓고 칼을 들이밀면서 다시 나랑 안 만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함초를 캐러 갈대밭을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시신. 도대체 남성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지난 4일 경기도에 있는 시화호 인근 갈대습지가 난데없이 경찰로 뒤덮였습니다. 평소 사람의 발길이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경찰차가 계속 들어가길래 궁금해서 가봤지, 지가. 근데 그 옆에서 아줌마가 이제 함초 뜯으러 다닐 때 함초라고 그분들이 한 달 정도 왔었대요. 근데 그쪽으로 가니까 냄새가 나더래. 냄새가 나서 가봤더니 그 시신이 뭐 손이 이렇게 나와 있더래, 손이. 경찰은 오전 8시 45분쯤 들어온 뜻밖의 신고로 불이 나게 출동했습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갈대밭을 헤치며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그 신고자는 함초를 채취하시던 하시는 분인데 약 2주 전에 심한 악취가 났고 두 번째 지날 때는 구더기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누군가 동물을 묻어놔서 심한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있는지 알았다. 그동안 땅에 시신이 묻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행인. 하지만 땅 위로 노출된 시신의 팔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이제 개발 공사 현장이고 야생 동물들이 많은데 심한 악취 등으로 인해서 동물이 이렇게 꺼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30cm 깊이의 구덩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시신은 김장용 비닐과 침대보에 쌓여 있었고 이미 부패가 한참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을 암매장한 이곳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만 아름아름으로 찾아오는 곳이라는데요. 그렇다면 평소 이곳에서 낚시를 하러 다닌 사람의 소행이었을까요? 원래가 이쪽에 낚시하러들 많이 오셨나 옛날에 보네요. 많이 왔는데 수질이 오염이 되니까 낚시 금지인데 네. 이제 어쩌다들 와요. 지금은 어쩌다 오지 않아요. 이곳은 시화호 근처의 갈대밭입니다. 갈대가 사람 키높이만큼 자라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인데요. 바로 여기가 피의자가 시신을 암매장한 곳입니다. 깊이가 30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아직도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한편 숨진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지문을 어렵게 채취한 경찰. 피해 여성은 서울 강남에 사는 31살 이모 씨였습니다. 그 상체 부분은 백골화다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왼쪽 손은 지중해에 있었어요. 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해서 어렵게 지문이 나왔어요.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30대 남성 김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 씨와 동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분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취한 상태였고 너무 격분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중 이 여성과 동거했던 남성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하루 만에 김 씨는 여성과 동거했고 또 그 여성을 살해했던 바로 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김 씨와 피해자 이 씨는 2012년에 처음 만나 연인이 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피의자가 유흥주점에 갔었고 그 당시에 피해자는 유흥주점 종업원인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전적으로 지금 피의자 얘기인데 그렇게 사귀다가 동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이 씨가 숨진 건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전인 8월 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정말 사랑했는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정말 사랑해서 제 모든 거 다 줬고요. 후회 없었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숨지고 있는 진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과거 직업군인이었던 피해자 김 씨는 전역 후 피해자 이 씨와 함께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데요. 평소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말은 그거죠. 1,000만 원씩 벌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버는 돈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그러고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달 1일 술에 취한 두 사람은 함께 살던 원룸에서 말다툼을 했고 감정이 격해진 김 씨는 결국 이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걸까요? 추억이 너무 많은 장소에서 제가 그래서 안 떠났어요. 경찰에 자수하거나 그래볼 생각은 안 해보셨고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침대 위에 방치해둔 이 씨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자 살해한 뒤 나흘 만에 시신을 안매장하기로 마음먹은 김 씨. 그때 수로 낚시를 다니면서 알게 된 장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곡괭이가 발랐대요. 잡은 게 부러졌기 때문에 곡괭이가 너무 깨요. 피해자 김 씨는 살해 후 시신을 옮길 차량을 렌트하고 인근 철물점에서 곡괭이와 삽, 김장용 비닐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곡괭이하고 삽을 달라하네. 다른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곡괭이가 가고 뭐 누가 묻으려고 그러냐. 우리 농담을 하죠. 그러셨어요? 걔가 죽었대요. 그렇게 농담을 하셨을 때라도 좀 표정 변화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피해 여성 이 씨가 살해당하고 시신이 발견되기까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왜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연락을 안 했겠습니까? 왜 자꾸 전화 통화가 안 되니 속도 방어를 하기는 안 하고 그러면은 엄마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제가 이렇게도 톡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또 답이 왔냐면은 엄마 나 지금 친구들하고 잠깐 바람 쐬러 나왔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아마 내가 내일 모레 올라갈 거야. 안매장을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김 씨는 사망한 이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 여성의 행세를 하며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카드값 남는다고 엄마 150만 원만 좀 넣어달라 계좌번호 찍어서 이 계좌로 누님은 자동으로 따로 나갈 거라 그러면 제가 엄마 좀 넣어줘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김 씨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피해 여성의 친한 친구는 그조차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이었어요. 지금 수입이 없었어요. 아예. 그럼 네가 집에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면. 그 남자 거기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사망한 이 씨의 어머니는 두 사람이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말에 이들과 석 달 정도 한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석 달을 내가 데리고 있어봤는데 아니면 내가 게으르면은 세상에서 두 번째 하라면 서러운 애고 저녁에 게임하면 아침까지 8시까지 게임을 해요. 그리고 낮에 자고. 결국 피해 여성 어머니의 반대로 결혼은 무산됐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두 사람이 헤어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이때부터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서 밖에 외출을 못할 정도로 얼굴이 막 붓고 그래서 외출을 못한 적도 있고 그리고 낮다가 경찰 보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는 그만 만나려고 했더니 자해를 했어요. 하나 뭐 심상치한 거 찔러가지고 병원 간 적도 있어요. 1년 불렀던 것 같은데. 이거 사건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알고 보니까는 주위 사람들은 시작을 이렇게 매를 맞고 산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만 몰랐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손을 내밀지 못하고 수많은 눈물을 홀로 삼켜야 했을 피해자 이 씨. 폭력은 일상화되고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도 뭐 때리고 나서 막 미안해 잘못했다고 빌고 막 그랬나 봐요. 또 그렇다고 뭐 헤어지면은 가족들한테 뒷얘기할까봐 좀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격을 아니까. 연인 관계였을 때 시작된 폭력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징후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둘이 살게 된 것도 벗겨놓고 팔 다리를 묶어놓고 칼을 들이대면서 다시 나를 안 만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다시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한때의 연인이 강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락한 이유는 뭘까요? 범행의 이유를 사랑으로 합리화하려는 피의자. 도대체 그가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식입니다. 소유의식. 소유 집착 사랑은 그건 못하는 거고 그거를 여성한테 일정도 세뇌를 시킨 거고 그런 어떤 기생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여자 등쳐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폭력은 중독성이 있고 폭력은 이건 진화합니다. 막 때리다 보면은 내가 반응이 안 와? 그럼 더 세게 때립니다. 예,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남녀 사이의 폭행을 사적 영역이라며 개입하기를 꺼리는 사법기관의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내 와이프, 소위 말해 내 배우자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인식의 전환, 그다음에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사귀기 전 사귄 사람의 전과 관계를 특히 성범죄나 폭력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고요. 하루아침에 주검이 돼 품으로 돌아온 자식. 그동안 딸의 아픔을 모르고 지내왔다는 죄책감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자라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없는 죄를 내가 내 딸이 엄마 병원비 내야죠. 약값 내야죠. 동생 레슨비 내야죠. 집세도 내야죠. 애가 굉장히 나한테는 남편이고 아들이고 지 막내 동생한테는 아버지 같은 언니였어요. 어지간한 남자 그렇게 못해요. 내한테. 그래서 내 자식인데. 최근 3년 새 현재나 과거의 연인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313명. 일주일에 2명꼴입니다. 언제까지 사랑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을 두고 보기만 해야 할까요? 보다 강력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담 아나운서. 지금 취재한 걸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 우발 범행이라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본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에도 많이 때렸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얘기로는 눈이 아주 많이 부어서 온 적도 있었고 뭐 묶어놓고 칼로 위협하거나 본인을 자해하거나 분명히 전조 증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었을 때 미리 신고를 했거나 헤어졌더라면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담 아나운서 이번 주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